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횡숙. 얌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북21의 문학 브랜드 출판사 아르테의 신간 스타피쉬입니다. 지은이 리사 핍스. 리사 핍스는 한때 언론상을 받은 기자였고요. 지금은 공공도서관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할 바로 이 책 스타피쉬가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2021년 작년이죠.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청소년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프린츠 아너상을 올해 2022년에 수상한 운문 소설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가족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차별의 시선을 겪는 13살 소녀 엘리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좋다. 출판업계에 많은 상들이 있죠. 도서 관련해서. 그 중에서 청소년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린츠 아너상의 수상작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스타피쉬 선정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은영 선생님의 화해를 읽고 마침 이 책을 접하게 돼서 네. 연이어서 읽기에 너무나 좋은 책이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방황하거나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오춘기를 겪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추천해보기 좋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었는지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책의 구성과 진행은 여느 때처럼 저희가 책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시간의 흐름 순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책 제목 스타피쉬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요. 저자는 스타피쉬, 우리나라 말로는 불가사리죠. 이 의미가 별처럼 혹은 불가사리처럼 팔다리를 마음껏 펼친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마치 수영을 좋아하는 엘리가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것처럼 그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스타피쉬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책 표지도 이 엘리겠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팔다리를 쭉 수영장에서 펼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엘리는 이 소설 스타피쉬의 주인공입니다. 네. 엘리는 소녀 주인공이고 귀엽게 생겼어요, 사실. 매우 표정이 평온한 느낌인 것 같네요.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3살에 엘리라는 인물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너는 뚱뚱해, 첨벙이 이런 별명으로 불렸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뭐 형제 자매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크기, 뚱뚱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성장했는데 정신상담사인 우두 박사를 만나면서 주변의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앞부분부터 훑어 나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책의 환경을 설명을 보태보면 네. 펭수이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 소녀고요. 소녀 주인공이고 5살로 등장해서 초등학교 6학년 현재 6학년. 현재 6학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기자인 엄마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아빠 그리고 3남매 중에 막내로 5인의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오빠 한 명, 언니 한 명. 그렇지. 그래서 엘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엘리를 뚱뚱하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혹은 심하게는 너는 비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몰아치는데 그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엘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본인 스스로의 자아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다. 책의 5페이지에 있는 장에서 이미 이 책의 흐름과 성격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첫 장입니다. 저자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넌 땡땡만 하면 정말 이뻐질 거야. 넌 뭐뭐만 하면 잘생겨질 거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 모든 이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당신 그 자체로. 당신은 세상에 눈에 보일 자격이, 귀에 들릴 자격이, 그리고 세상의 한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눈에 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몸을 웅크리라고 강요해도 고개를 들고 팔다리를 쫙 펴라고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 네. 이 한 장으로 사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네.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잘 그래서 이 드러난다. 책이 청소년 문학상의 노벨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린츠 아너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등장인물인 13살의 엘리 또한 청소년 나이이고 성장기의 아이가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해 나고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책의 초반에는 엘리가 남들한테 받는 시선 그리고 별명, 상처받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특히 5살과 6살 때의 이야기겠지. 네. 음. 앞서 저희가 설명할 때 엘리 별명이 첨벙이라고 했는데 이 첨벙이는 언니가 지은 별명이에요. 네. 친언니가. 네, 사실 애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유가 그 수영장에 엘리가 이렇게 탁
딱 들어갔을 때 물이 이렇게 첨벙하고 튀었어요. 크게 튄다고 해서 첨벙이라는 그런 별명을 친언니가 지어줍니다. 그만큼 큰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의 용어로 놀린 거지. 네. 근데 거기에 대고 오빠 리엄도 맞장구를 치면서 야 그래 너가 들어가니까 수영장 물이 확 줄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엘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물에 눈물을 흘려보냈다라는 구절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라는 별명도 있어요. 네. 근데 영어에서 고래는 한국어로는 흔히 돼지라는 표현처럼 살찐 체형을 비하하는 단어이고 학교에서는 고래라고 주로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고 있죠. 그렇지. 우리도 유년 시절이나 지금도 그렇겠지만 맞아. 소위 살이 찐 친구들한테 친구. 돼지야라고 그쵸, 불렀던 것 그쵸. 같고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무한도전에서 뚱보야, 뚱뚱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장난삼아 썼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 미국의 문학권에서는 고래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주석도 달려 있다는 걸 팽수기가 말씀드린 거고 네. 24페이지에 세상 모든 아이들에겐 삶이 버거울 때 탈출할 곳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 나한테는 뒷마당 수영장이 그런 곳이다. 이게 앞에서 냠냠이가 말해준 것처럼 수영장에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 그런 의미로 이걸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삶이 버거울 때라는 표현을 이 아이 스스로 소설에서 표현했다는 게 이야기한다는 굉장히 게. 인상 깊더라고. 네. 그쵸. 그래 봐야 몇 살이야 얘가. 지금 여기서 13살인데. 13살이거든.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초반부터 엘리에게 몰입되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다. 네. 네, 이 수영장이 엘리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수영장에서 또 다른 좋은 친구 카탈리나를 만나게 돼요. 그렇지. 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카탈리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이고 정말 좋은 친구. 맞아. 네. 어디서 이런 친구가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고맙더라고 이 존재가. 그러게요. 옆집에 이사 온 친구죠. 카탈리나는. 학교에서 놀리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카탈리나는 또 유일하게 엘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외모 같고 놀리거나 평가하지 않는 그런 좋은 친구로 나와요. 카탈리나는 엘리를 있는 그 자체로 네. 내 친구로서 좋아하고 네. 존중해줬던 유일한 친구다. 네. 엘리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카탈리나를 만나면서도 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카탈리나도 4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카탈리나 모든 가족들이 엘리의 체형이나 뚱뚱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엘리를 지지해 주니까 엘리도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드려 보면 29페이지에 우리가 주인공인 엘리를 왜 뚱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모든 원흉은 이 엘리의 엄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29페이지 엄마는 열성적으로 살 빼기 기사들을 붙여둔대. 어디에? 냉장고 자석 밑에. 그러니까 냉장고를 도배하는 거야. 그치. 자석들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들, 네. 살을 빼야 하는 이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여놓으니까 이것들이 13살밖에 안 된 엘리에게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맞아. 사실 이 하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 이 소설의 처음부터 언급되는 엘리가 5살, 6살 때부터 지금 이 13살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마는 계속해서 엘리에게 너는 뚱뚱해, 넌 살을 맞아. 빼야 돼, 너는 변해야 돼,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고장난 거야 라고 이 책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을 빌려보면 맞아. 그래서 이 엘리라는 아이가 소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누가? 엄마. 이 엄마가 가장 크게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여진다. 82페이지에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다이어트를 기억을 한다. 5살 때인데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5살 때 5살 때.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이어트란 단어를 기억한다는 모르고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엘리가 할머니가 만든 이제 오트밀 쿠키에 손을 뻗었을 때 엄마가 손등을 찰싹 때리면서 더는 안 되겠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너 뚱뚱해. 라고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살 아이에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명절에 동그랑땡 먹으려고 손 한 뻗었는데 5살째 먹지 마 이런 애기한테.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한참 감정이입이 커야 할 되네. 텐데. 왜야? 동그랑땡을 얘기하길래 배가 나 아, 고파가지고. 송편 얘기할 줄 알았어. 아 그래? 내 위주로 내 관점에서 맛있는 말했네. 걸로.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내 몸이 큰 것에 대해서 전혀 별 생각도 없었고 그게 나쁘다고 또는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39페이지 엘리가 학교에서 본인이 겪는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잘 표현해낸 대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학교 점심시간이란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잡아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엘리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의 암시가 여기서 잘 표현되는 것 같았고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엄마의 갈등도 있지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내용들 네.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이유는 단지 뚱뚱해서로 보여서 사실 그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쵸. 읽으면서.
이슬 오빠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놀림을 받았냐면 복도를 지나갈 때 애들이 물러서 공간 넓히라고 지금 고래가 지나간다라는 식으로 너는 덩치가 크니까 너 주변에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라는 식으로 계속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리고 있어요. 책에 쓰여 있기는 크게 3명, 적 1호, 2호, 3호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네. 3명의 아이들이 정말 고약하게 엘리를 괴롭히고 있죠. 빌런이지. 그쵸, 빌런이지. 학교에 있는 빌런 1, 2, 3호가 네. 3명의 친구들이 엘리를 지속적으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괴롭힌다, 못 살게 군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51페이지에 뚱뚱하다고 불리는 엘리가 옷가게를 방문하는 사연을 소개하는데, 네. 옷가게 주인인 다이애나가 소녀 엘리에게 기분 좋은 한마디, 음.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처음 들어봐서 제프티크라는 표현을 쓴다. 네. 음. 제프티크 애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다 끔찍했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나 하는데 맞아. 제프티크가 보기 좋게 통통하다는 뜻으로 사용했대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때 이제 엘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 옷가게 주인인 다이애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단어를 써주는데 엄마 사전에는 살찐 사람에 속하는 긍정적인 단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지속적으로 괴롭혀가는 과정들을 소개하는데 65페이지 피아노에 대해서 본인의 추억 혹은 기억을 떠올리더라고, 엘리가. 근데 온 가족이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거야, 본인을 제외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 수업을 받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대, 몇 년 전에. 했더니 엄마가 정말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지.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 다시 엄마가 배우게 해줄게. 그리고서 엄마는 일어서서 피아노 뚜껑을 탁 닫고 덧붙였다. 네가 살만 빼면. 지금 13살인 엘리니까 그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 하면 9살, 10살 그러니까.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과연 10살 소녀에게 너가 살을 빼면 뭔가를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녀가 이러한 고통을 다 감내해낼 수 있는 건지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이 편을 봤다면 안 정말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히 지적했을 거야. 왜냐? 우리가 오은영의 화해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그 한 가지는 어떠한 일에도 자식보다 자녀보다 부모는 모든 것을 수긍하고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부모가 된다라고 우주와 이야기한.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그리고 자녀가 편하고 행복한 게 최우선이다. 어.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자녀가 불편해하고 상처받고 엄마를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읽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모범이 될 만한 혹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지침서가 되는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으로 이 책 스타피쉬를 읽었던 게 뭔가 눈에 보여요. 너무나도 타이밍이 좋은 좋아. 연결인 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엄마가 직업이 편집자이고 무언가를 지적하는 거에 기자 출신이지. 잘 한다? 재능이 있다? 그리고 책의 설명으로는 엄마에게도 뚱뚱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가 있었던 거죠. 맞아. 그 그래서 집안에 있다고 표현되더라고. 친척 중에도 있고 엄마의 자매 중에도 조이라는 이모가 이모, 있는데 네. 이모도 굉장히 비만인 상태여서 결국에 비만 수술을 받고 6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큰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체형을 바꿔야만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엄마는 조이처럼 내 딸도 뚱뚱하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비만 수술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68페이지에 엄마는 부엌에 있는 식품의 수량도 꼼꼼히 파악한다. 나는, 그러니까 즉 엘리는 몇 년 전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엄마가 흥분해서 내 방으로 쳐들어왔을 때 엄마가 간식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크래커 왜 먹었어? 라고 소리친다는 거야. 이게 사실 엄마가 아이한테 할 말은 아닌 거지 그렇죠. 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 지금 팽숙이가 말한 대로 그 집안 자체가 비만의 유전자가 있고 그 엄마의 자매들, 형제들에게 비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랐기 그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맞아. 히스테리 맞아. 혹은 상처가 있었을 강박이 있는 거예요, 거라는 엄마도. 생각은 들어. 음. 그럼에도 바로 이전에 오은영의 화해를 안 읽었다면 이 정도 선에서 대화를 마칠 텐데 음. 내 생각을 접을 텐데 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읽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라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맞아. 얘기를 해주신 게 계속 이 소설의 내용에 오버랩이 되더라. 맞아. 엘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감정으로 표현을 해도 엄마는 너가 뚱뚱해서 그래. 크래커를 그렇게 많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살만 이런 빼면 식으로 돼. 이렇게. 생각을 받으니까 엘리는 더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오은영의 화해에서 짚어냈던 감정을 생각으로 받지 말아라.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줘라. 힘드니? 그래, 그래서 힘들구나 라고 받아주라는 거지. 맞아. 근데 그거를 너무나 반대급부에서 생각으로만 받고 있으니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이 크래커 사건이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빠는 거기다가 더해. 더해서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으니까 엄마 아빠 이혼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하면서 극각 크래커가 그렇게 처먹고 싶었냐? 실제로 오빠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잘했어. 이 쪽지에다 평소에 쓰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쪽지에다 그렇게 써서 방문으로 밀어 넣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페이지 6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아기를 오. 극한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 가족들 맞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엘리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맞아. 그- 갈구하지. 네, 음. 그 한 예로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종교가 다른데 엄마의 종교는 기독교를 언니나 오빠는 가지 않다 보니까 나라도 엄마가 믿는 종교를 따라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마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자 갈구를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엘리가 말하길 뚱뚱해는 사실 형용사지만 엄마는 그 말을 내가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명사처럼 내뱉었다는 거야. 너는 그냥 뚱뚱해 라고 고유명사처럼 지정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이런 속박과 굴레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숨 13살 친구에게. 우리 같은 성인도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맞아. 그치. 네.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그쵸. 13살이라니.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숨막히는 엄마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니와 오빠가 있는 와중에 아빠만 엘리의 편이죠. 뚱뚱한 엘리를 위해서 빅사이즈 옷가게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엘리를 항상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를 비만 수술을 받게 하고자 하는데 13살의 나이에서는 비만 수술을 받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 와중에 아빠는 엘리를 쉴드해주기 위해 한 번만 더 정신과 상담을 해보자 그러니까 라고 그 수술을 제안을 받기 하고 전에 음. 뭔가 다른 마지막으로. 방편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네. 본인의 직업이니까 음. 또 그런 방면에서 잘 아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딸인 엘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우드 박사를 연결을 해주죠. 네. 이 우드 박사가 키맨이라고 보여.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중간중간 우드 박사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치료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가 마음을 여는데 가장 영향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전문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역할이 바로 오은영 박사랑 같은 직업인 거야. 그쵸. 소아정신 정신과 혹은 전문의. 청소년의 정신 상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네네. 자, 그렇게 우드 박사를 만나게 된다. 우드 박사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엘리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네, 어느 소설, 어느 영화, 어느 드라마가 그렇듯이. 네.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티키타카 혹은 불협화음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드 박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엘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네. 이 소설의 재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우드 박사가 어떤 식으로 엘리를 지지를 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89페이지에 항상 주변으로부터 뚱뚱하다라는 고래라는 놀림을 받았을 때 엘리는 그 화가 항상 머릿속에 있고 어떻게 분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종이에 적어봐. 그리고 이제부터 그 말들을 여기에 품고 다니지 않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와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치, 혼자 속 끓지 마라. 소갈이 혼자 하지 마라. 소갈이 하지 소가에 마라. 담아두지 말고 음. 차라리 써서 흘려보내라. 음. 이런 조언이죠. 좋은 방식이야. 네.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인 단어나 생각들은 자기 안에 담아놓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는 뚱뚱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고래야. 이렇게 스스로 계속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101페이지 엘리가 다시 학교에 등장합니다. 엘리가 생각하는 체육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이란 학교의 허가하에 학생들이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게끔 만드는 시간.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다라고 엘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학교에서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힘들다 못해 너무나 정말 괴로운. 괴롭고 수치심이 들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계속 숨기고 싶은 음. 시간이었을지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가도 체육 수업을 받고 나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육복을 입고 체육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의 몸이 더 주목받게 되고 더 놀림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다고 밝혀요. 또 그러한 와중에 이제 조금씩 이 소설이 마지막 부분의 해피엔딩을 위한 이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여지는데 몇 가지의 소스 중에 하나로 109페이지 유일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카탈리나랑 엘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카탈리나와 엘리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카탈리나에게 엘리가 말하길 우리 엄마는 내가 어딘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거든. 고래처럼 뚱뚱하니까 라고 말했더니 친구인 카탈리나가 아이고 문제야 문제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에게 말하는 줄 알고 어휴 진짜 고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카탈리나는 아니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엄마의 생각이 문제라고 라고 답한다는 거지. 네. 했더니 엘리가 독백에 빠져요. 네. 카탈리나 말이 맞을 수도 있을까? 또는 고쳐야 하는 건 엄마의 생각일 수도 있을까? 내가 아니라? 라고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 생각의 네. 전환을 처음 해보는 계기가 이 책에서 100페이지 만에 소개가 되더라고. 네. 맞아.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아 그렇지. 그럼 내가 잘못이 아니고 엄마의 생각이 문제인가? 어. 이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런 계기가 되죠. 맞아. 그래서 앞에서 팽숙이가 이야기해줬던 혹은 등장시켰던 우드 박사와는 별개로 음. 이 엘리의 친구, 주변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한 명의 소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숙하게 혹은 바른 길로 커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아이를 마을이 키워낸다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맞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이런 그러게요. 대목에서 보다 더 오. 강하게 다가오더라고. 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엘리가 본인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머리사 애가 계속 놀려요. 옷을 뺏어가지고 엘리가 입었던 옷을 보면서 여기 두 사람도 들어가겠다라고 놀리니까 엘리가 그만 좀 하시지 벌렁 들창코 씨 이런 식으로 너도 못난 부분이 있어라고 너도 지적을 단점이 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드 박사가 다시 조언을 해주죠. 여기서 팽숙이가 언급한 머리사란 친구는 앞에서 저희가 언급한 적 1, 2, 3호 중에 한 명인 소위 빌런인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빌런 1호, 적 1호.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 밝혀지지만 이렇게 엘리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수해주는 방식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뭔가 옳아 보이고 나도 정당방위인 것 같지만 결국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편하냐는 거지. 아, 네.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136페이지에 여행을 간 상황이에요. 엘리가 주변 또래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거 엘리는 아 내가 뚱뚱한 걸 사진을 찍어서 그걸 비교하고 놀리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 카메라를 줘봐 내가 너희 사진도 찍어줄게 하고 카메라를 뺏은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서 던져버려요. 폭포에 던져버리죠. 근데 너무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드 박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우드 박사가 본인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139페이지에 네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넌 좋은 사람인데 자기 방어를 하기보다는 메모리 카드를 훔치기로 나쁜 결정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것과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은 다른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내야 한다라고. 네. 굉장히 이 책에서 전문성 있게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런 네. 내용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좋은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더라고. 그리고 142페이지에 자아성찰하는 계기 중에 하나로 표현된다고 느꼈던 게 네. 빌런이라고 표현했던 적 1, 2, 3호 중에 한 명인 친구와 대화를 하고 본인 스스로 독백을 한다. 돌아서 걸어가면 나는 깨달았다. 내가 불가사리처럼 했다는 것을. 이곳에서 한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혹은 내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적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표현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엘리를 응원하게 되는 네. 페이지가 아니었나. 네. 그전에는 나는 뭐 숨었다, 뭐 어디론가 갔다 하면서 도망치고. 슬퍼하면서 도망치는 것만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적들한테 대적해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그냥 웃긴 줄 알지? 아니 넌 못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싹 돌아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음. 엘리 아빠 그리고 우드 박사 그리고 카탈리나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해보면 엘리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 151페이지 대략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를 놀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엘리가 앉는 책상 의자에 나사를 빼버려. 그래서 이 책상이 무너지게 되지. 철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친구들은 엘리가 뚱뚱하기 때문에 이 의자가 부셨던. 혹은 책상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다 네. 라고 놀리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죠. 담임 선생님이 와서 보니 이것은 누군가 나사를 빼놔서 엘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반에 어떤 친구들도 엘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 상황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151페이지 선생님이 말했다. 너희 전부한테 실망했다. 나사를 직접 빼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그랬다는 걸 알았겠지. 그랬다면 이 일에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다. 나서서 한마디는 했어야지. 역사책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건 사람들이 뒷짐만 지고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이다. 너희 오늘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너희가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언젠가 너희도 당할 수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이 있다니 너무 멋있는 거야. 그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엘리를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위로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시원하게 울고 내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이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지만 엘리는 선생님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확률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다시 정정을 하죠. 더 멋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걸로는 부족하지. 우리 아이도 그렇고 너에게도 그렇고 조언을 바꿔보겠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한테만 마음을 쓰도록 해라.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 무슨 이유로건 너를 싫어하는 바보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맞아. 감히 생각해보고 너무나 옳은 말이다. 네. 키가 되는 말이다. 그렇지. 맞아. 지금 팽숙이가 전달드린 내용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들 신경 끄고 너한테 신경 쓰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라. 외모 강박을 넘어서서 성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개인에게도. 말이에요. 맞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좋아하고 아니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려라. 오은영 박사의 화해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타인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렇지.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물론 아직 많이 못 살았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한테만 마음을 쓰도록 하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맞아요. 내가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는 없어. 맞아요. 실제 챙겨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내용을 담임 선생님이 이러한 엘리 학교에서의 해프닝을 통해서 독자에게 저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네. 굉장히 울림 있는 페이지가 아니었나 싶고 이렇게 책의 중반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선생님과의 대화, 선생님의 말에 이어서 좋은 친구인 카탈리나가 엘리에게 또다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너한테 왜 그렇게 고약하게 구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너한테 뭘 했건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 부여해서 너 스스로 고통받고 물론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13살밖에 안 된 친구인 카탈리나가 하는 것도 저자가 카탈리나의 입을 빌린 거긴 하지만 꼭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카탈리나야말로 우리가 말했던 신경 써야 되는 엘리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 엘리를 지지하는 존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카탈리나한테 집중을 하면은 엘리는 행복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신 것 아니 같아요. 너무 많아 좋은 사람이.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 그래,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역사 선생님과 에피소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엘리는 체형에 대한 미적 기준이 어떻게 변했지? 라는 걸 조사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다 보니 그 수많은 세계의 예술 작품 속에 커다랗게 살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미의 기준도 바뀌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171페이지에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해. 요즘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먼 훗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누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도 깨닫죠. 그래 이렇게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아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소설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엘리가 뚱뚱하다라는 표현이 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거든. 이 소설에서 표현하는 엘리보다 더 뚱뚱한 사람들만 있어. 엘리 주변에. 그죠. 그러면 엘리는 뚱뚱한 게 아닌 게 되잖아. 그치. 물론 소설의 세팅은 그렇진 않지만 뭐 상대적인 거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주눅드는 것이 나는 사실 아직은 자라나는 소녀에게 조금은 맞아. 힘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고 한참 성장기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리고 저는 학교 친구나 엄마 그리고 언니 오빠뿐만 아니고 책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커스터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거기 맞아. 점원도 엄청 뚫어지게 쳐다보고 맞아. 너 그렇게 먹으면 뚱뚱해진다. 말구폭포 보러 갔을 때도 사진 찍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외식하려고 레스토랑 갔는데 어떤 꼬마가 와서 너 뚱뚱해 라고 맞아.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마저도 따갑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소설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남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가지고 외형이 특이하다거나 외모가 특이한 사람 올려서 올리려고. 약간 화살바지 만들고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잖아요. 음. SNS의 안 좋은 점이지만 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소설이 소설만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시선을 받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고 그런 사회나 그런 시선에 너무 자기를 가두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방송은 전체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들도 들으셔도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냠냠이 말을 받아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슬인 저도 얼굴을 들고 당당히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하셔야 되는데 친구들이 숙연해지네요. 숙연해지네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것보다 더 응원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엘리가 무슨 말을 했던 엘리의 아버지와 친구인 카탈리나 우드 박사 그리고 담임 선생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슬의 이 한마디 이 진정성 있는 이슬의 한마디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없지 맞아. 않을까. 그쵸. 야 너도 야 너도. 참 미안한데 내 얼굴 보면서 얘기하지 마.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넘어가 봅니다. 179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에서 몇 번은 언급했던 적 1, 2, 3호 즉 빌런이라고 이야기했던 엘리 학교 친구들 중에 적 3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엘리가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적 3호인 그 친구는 나를 괴롭히는 아이일 뿐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기도 했다는 거야. 왜냐면 맞아. 그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네. 다 해진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어. 그런데도 생각하지. 하지만 괴롭힘을 당해 보아서 그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그 아이가 뒤돌아서면 다른 아이인 나를 괴롭힌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완전히 그 쓰레기 같은 행동을 이런 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물론 엘리 위주로 저자가 책을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겠지만 다양한 학교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고통받고 고통을 맞아. 주는 친구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나도 이 대목을 보면서는 특히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죠. 있었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만 나도 다수에 포함되고 싶으니까 또 다른 약자를 같이 괴롭히는 만들어내는. 위치를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 이러면 적 3호도 사실 우드 박사한테 가서 상담 받아야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자 사건을 계기로 엘리가 언니랑 화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전 아, 되게 좋아. 감동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화예요. 네. 그동안 최초로 첨벙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그 언니. 장본인이 맞아. 막상 내가 의자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학교에서 보였더니 괴롭힘을 당한 걸 알고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가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라면서 이제 너의 편에 너의 곁에 항상 있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놀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10년 가까이 쌓였던 거죠. 네, 언니는 의자 사건을 계기로 자기 동생이 다칠 뻔했잖아요. 본인도 아무렇지 않게 놀렸긴 했지만 그 다칠 뻔했다는 그 포인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인지 사건을 신경 쓰면서 엘리한테 대화를 시도하고 예전의 과거를 돌이킬 순 없지만 앞으로 좋은 언니가 될게 하면서 화해를 해요. 그래서 166페이지에 비로소 자매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화해를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엘리는 그동안 자기가 당한 게 있고 쌓인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아팠던 만큼 언니도 좀 아팠으면 해서 퍼부어 버렸다 하면서 6살 때 이후로 언니한테 진짜 이름으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거 알기나 해? 맞아. 이런 식으로 아예 퍼부어요. 언니한테 빗을 꽂아요. 그래서 언니도 그 말 듣고 이제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이제 꽂죠. 내 앞에서 울 생각도 하지만 언니는 울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엘리가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쵸? 자기 친언니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음. 사실 이것은 엘리의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된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그나마도 양반인 거야. 양반이죠. 난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언니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우니까 이 엘리가 언니가 두 팔로 나를 감싸도록 언니가 나를 더 가까이 당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엘리도 결국엔 언니를 받아주는 거죠. 결국은 자매가 음. 화해하는 과정을 그려냈지만 네. 187페이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엄마가 등장하는데 네. 나는 엄마와도 슬며시 않았다. 엄마에게 내 살덩이가 느껴지지 않게 하려 애썼다. 엄마와 나의 포옹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일 같다. 이게 13살 소녀가 자기 엄마와 포옹하면서 할 수 있는 독백인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소설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정 몰입이 되더라고 이런 부분 맞아요. 때문에. 엄마가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끝판왕 빌런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 그리고 또 충격받았던 게 181페이지에 엘리 방엔 거울이 없어요.
친구 카탈리나가 놀러 와서 왜 너 방에는 거울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왜 거울이 없어졌는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거울 앞에 세우고 내 몸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지적을 했었다. 그날 이후로 쭉 내 방엔 거울이 없다. 그러니까 허벅지에 있는 말도 안 셀룰라이트, 팔에 있는 튼살, 배에 있는 뱃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네 몸이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있을 순 없는 맞아.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될 얘기야.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든 생각이 우드 박사에게 엘리가 갈 게 아니고 엄마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죠? 좋은 너무 접근이다. 그 맞아. 체중과 살찐 비만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초반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족력, 뭐 가족력이 유전이란 있긴 부분도 하지만. 있지만 그러나 엘리도 가야지. 엘리는 이런 엄마 마음의 때문에 상처가 너무 오랜 있으니까. 시간 상처가 골물대로 골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나도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형수 말 들어보니까. 모녀 상담을 신청하러 가야겠네. 그치. 다 데려가야 돼 사실. 맞아. 적 1, 2, 아빠도- 3호도 데려가야 아빠도 되고 아빠래 오빠. 오빠도 정신 못 차리. 진짜 오빠는 세상의 모든 오빠가 다 이런가? 우리 오빠는 안 그랬는데? 나도 안 오. 그랬는데. 어? 아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오. 아니 오빠의 일기장이라는 이 에피소드가 또 맞아요. 있는데 맞아. 너무 이거는 또 차마 참아. 읽어봅시다. 123페이지 오빠의 소원. 그러니까 우연히 오빠의 일기장을 본 거야 엘리가. 소원이래. 미쳤어 진짜.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뚱뚱한 여동생이 있는 건 짜증나는 일이다. 가족끼리 뭘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하긴 해요. 어린 마음에 뭐 외식을 그 가려고 정말 해도 어린 마음에 그렇지. 뭐 딱 그 정도 마음이야. 항상 엄마가 엘리 위주의 식단을 차려준다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치하고 철없고 본인 자신밖에 모르는 딱 그때 성향과 그때 나이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표현된 오빠는 더욱더 그런 기질을 가진 오빠로 그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다 이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같은 나이더라도 자기 동생이 뭐 괴롭힘 당하거나 자기 동생이 남들이 놀리면은 오히려 더 발끈해서 보호해주려는 오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아 한 우리 번 더 오빠는 아니라서. 한 번 더 침묵. 아. 오늘 두 번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리나 오빠인 하비에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엘리는 저 오빠가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맞아. 엄청 따뜻하게 항상. 스윗하지. 너는 뚱뚱하지 않고 저를 보는 것 살아가는 애. 같았어요. 오잉? 세 번째 침묵이 미리 온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침묵, 예고 침묵. 자,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뒤로 끌고 갑니다. 211페이지. 이제 우드 박사와 엘리와의 상담이 조금 더 무르익어요. 그래서 우드 박사가 그런 미움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맞서지 않는 거구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 끄덕이는 인형 흉내를 기가 막히긴 했다. 그리고 말하지. 전 뚱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심한 말, 심한 행동을 하는 건 다 당연해요라고. 우드 박사가 답하길. 아니야 엘리. 당연하지 않아. 몸무게가 몇이건 관계없이 너는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해. 자, 엘리는 목구멍이 메어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저 침이 삼켜지지 않는 거에서 허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뚱뚱한 것이다. 왜?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드 박사의 이런 노력과 접근이 난 너무 전문성 있고 정말 엘리를 위하는 마음에서 좋았다고 느껴지면서도 맞아. 이렇게까지 엘리가 다시 한번 혹은 그 상담의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게 되는 건 그쵸. 오은영 박사의 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정말 그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우주라는 표현도 은영 박사의 화해에서 있었잖아요. 그만큼 엘리한테는 엄마가 전부일 수 있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전부이듯이 전부지. 전부인데 그래서인지 적 1, 2, 3들을 대적하고 무시해버리고 와 달리 방어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 왜냐면 내 전부인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었던 게 상담할 때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던 때를 일부러 자꾸 떠올린다. 내가 1학년 때 수두에 걸렸을 때 엄마가 날 안아주고 등을 긁어줬던 그 기억을 계속 일부러 하는 거죠. 근데 그게 1학년 때 게 가장 최근이니까 그것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엄마가 그치, 얼마나 없었다는 거야. 얼마나 그 없었다는 사이에.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15페이지. 책의 나름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돼요. 월요일마다 엄마는 나를, 그러니까 엘리를 체중계에 올라서게 한다. 나는 이게 사실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됐다면 그래, 이런 서사가 있으니까 더 고통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그쵸. 같은데 이미 언니와도 화해를 했고 우드 박사와의 치료가 꽤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아직도 월요일마다 체중계에 올린다고?
이 엄마는 대체 그러니까. 언제 바뀌는 거야? 이 소설이 끝나가는데? 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하더라고. 네. 그죠, 그죠. 화해를 하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그쵸. 음. 그때까지. 근데 그런 화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 이 우드 박사가 두 가지 숙제를 엘리한테 내줘요. 그래서 214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고 첫째가 엄마한테 언제 상처를 받았는지 엄마한테 바로 말하기.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 불편하면은 아빠한테 부탁하기. 무조건 말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실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라. 두 가지 숙제를 내주고 그 뒤에 후반부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나옵니다. 좋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드 박사가 마음의 고민 혹은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글로 써봐라. 어. 라고 표현했던 것도 결국은 표현하라는 얘기였고 그쵸. 냠냠이가 전해드린 이 두 가지 숙제. 방식 두 가지 숙제 중에서도 역시 첫 번째가 표현해라. 말로 상대에게 알려라라는 내용.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본인 혼자 속으로 갖고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음을 알리라는 내용은 정말 이 소설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네.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라. 네. 그것이 바로 225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앞에서 팽숙이가 그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집에 거울이 없다라는 거. 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엘리가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요. 나를 보았다. 무척이나 오랜만에 내 전신을 보았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 오랜만에 왜 봤다는 오랜만에 게, 이 그쵸. 소녀가 본인의 어. 전신을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책을 이어갑니다.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 밀크 초콜릿 빛깔 눈동자, 수영을 해서 살짝 탄 피부, 불그레한 뺨, 둥글고 부드러운 몸.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웠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방금 냠냠이가 이야기해준 두 번째 방식,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네. 나는 이 부분에서 본인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어. 그게 바로 거울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혹은 그쵸. 거울을 마주하게 된 계기였다고 맞아.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 거울도 카탈리나가 선물해 준 거예요. 음. 너 방에 거울이 없으니까 우리 오빠랑 내가 너한테 거울을 선물해 줘라고 하면서 주는데 이런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집이 네, 잘못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실제 정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4페이지 약간은 다소 놀란 내용. 이게 미국 소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의사를 만나요. 극약 처방으로 엄마가 다른 의사를 만나서 엘리를 변화시키자. 그게 뭐냐? 결국 수술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그렇죠. 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비만 수술이죠. 서양 그렇지. 수술 같은. 그 새로 만난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는 아동이 비만 수술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소설과는 별개로 실제 미국에 이런 아동들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을 내가 찾아볼 요량은 없었는데 궁금하더라고. 이렇게까지 그러게.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특히나 그 부모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이 소설 엘리의 엄마처럼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아이들을 비만 수술이란 계기를 통해서 진짜 학대 수준의 양육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게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 물론 정말 과체중일 때는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할 하고 필요가 있지. 그쵸. 다이어트를 그럼. 해야 할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외관상의 이유로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하거나 예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수술을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 힘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병원 진료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부분에서 이 아이가 건강한지에 대한 검사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단지 수술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의견만 제시한다는 게 그쵸. 이 의사를 일부러 극단적으로 그린 것 같긴 한데 심지어 그 의사도 와이셔츠 단추 사이에 뱃살이 터질 듯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그렇게 않게 저자가 표현해요. 저자가 얌얌이가 표현한 게 표현합니다. 아니고. 네, 저자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런 외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머리 뒤에 이제 깍지를 끼면서 엘리 살을 빼고 유지하는 게 많이 어렵니? 뭐 이런 식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말투에도 사실 배려하는 말투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페이지에서 놀란 게 엘리가 기존의 엘리였다면
우드 박사를 만나기 전에 엘리였다면 마냥 이제 슬퍼하고 의기소침하게. 의기소침했을 이대로 비만 텐데 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래야지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그래야지 하는데 의사한테 바로 대적을 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그러기가 어려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소에 약간 일할 때 말투 같은데. 오히려 당신은요? 선생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한번 너 생각해봐. 비만 수술하면 삶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엘리가 거기다 대고 그래서 얘기 다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잘해요. 놀란 게 엘리 어리잖아요. 아직 13살. 13살 초등학생 6학년 아이인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제가 그 검사 받고 나면 선생님이 제 살을 썰고 발라내서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요? 아무런 문제도 안 겪어요?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요? 이렇게 막 감정을 쏟아내듯이 맞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죠. 거의 끝까지 온 거죠.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맞아, 할 수 맞아. 있는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100만 부를 돌파한 소설 아몬드, 저희가 어. 함께 리뷰했던 아몬드에서 그 친구가 소파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맞아.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어. 표현과 거의 비슷한 맞아. 클라이막스급의 감동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아마 비만 수술을 하는 의사를 만나고 나서 엄마도 확 변하는 계기가 되는데 맞아. 근데 엄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 막 이렇게 엘리가 내뱉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엄마는 엘리를 어깨를 치면서 엘리 우리 그냥 널 고쳐주려는 것 뿐이야. 이런 안타까운 발언을 하죠. 맞아. 네. 뭐 고장난 시계를 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고장난 게 어딘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맞아. 엄마가 한마디를 더 해줘요. 그렇지. 이 한 줄이었던 것 같아. 네. 지금 냠냠이가 소개드린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요라는 질문. 13살 소녀 엘리에게 너무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울림이 있는 한 줄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실제 이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죠.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바램과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이제 엘리가 분노를 하면서 병원 진료실을 빠져나오고 이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와의 대화가 이어져요. 이 부분에서 저도 냠냠이가 말해준 코멘트에 덧붙이자면 엄마가 널 도와주려는 거야. 널 고치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141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엘리는 이야기해요. 그래 나를 고치려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난 고장나지 않았어. 설사 내가 고장났다고 해도 그건 엄마 때문에 고장난 거야.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인이 상처받은 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다 힘이 말하죠. 생긴 거죠. 네. 249페이지를 통해서 우드 박사가 방금 만났던 그 의사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줍니다. 나름의 사이다를 보여주는데 우드 박사가 말하길 그럼 이것도 알아줬으면 해. 세상 모든 의사가 내가 억지로 만난 그 의사 같지는 않다는 것. 네 맘에 드는 의사를 찾아봐. 선생님이 부모님께 설명드릴게. 네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부모가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대목도 결국은 아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오은영 박사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나한테 울림이 있었던 말은 양육의 완성, 양육의 끝은 아이 스스로 자립하는 거래.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를 24시간 잘 케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양육의 끝이고 완성이라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서도 너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명령 혹은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은 너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맞아. 이야기를 그쵸. 우드 박사가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설령 엘리가 비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걸 그렇지. 엘리가 내가 하겠다,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옳은 선택이 되는 그 포인트. 거죠. 맞아. 그러니까 비만 수술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고 방법일 수술하는 수 방식이니까 있죠. 그렇지. 근데 그것을 왜 엘리 본인이 아닌 엄마가 강제로 병원을 끌고 가서 너 이거 해야 돼. 넌 고장났잖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그죠. 맞아. 비만 수술 상담을 했던 그 의사를 만난 이후로 엄마랑 아빠는 아주 크게 다투게 되고 왜냐? 아빠가 몰랐거든. 아빠는 몰랐어요. 몰래 갔어, 아빠 네. 몰래. 이것도 아빠 몰래 대박이야. 맞아. 그쵸. 무슨 본인 쌍꺼풀 수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인데 아이의 이슈인데도 아빠한테 말을 안 했고 그 아빠는 나중에 이제 엘리한테 대신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취급받게 하는지 와. 몰랐어. 몰라. 아빠는 미안해. 저 스위트해. 아빠는 이래? 아빠를 용서해 줄래? 이렇게 했는데 엘리는 뭐 아빠는 용서했지만 사실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는 엄마였다. 엄마야. 그치. 이렇게까지도 깨달음이 있어요. 네. 맞아. 그 이후로 이제 아빠와 엘리가 본인에게 맞는 의사들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0명이나.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건강을 케어해줄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엄마와 화해를 하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257페이지. 맞아. 엄마가 손을 뻗어 내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걷고 한 손으로 살며시 내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우리가 눈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냥 네가 무탈하기를 바란다.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라고. 음. 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난 이 말에 과연 100% 진심? 진심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어. 아직은 의심이 있어. 아직은 이 빌드업이 약간 이해가 가지 빌드업이 않는 약간은 약하지 않나? 진정성을 왜냐면 두고 엄마가 봐야 돼. 10년 정도를 끌고 그러니까, 왔는데 맞아. 그런 디테일까지는 소설에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저의 추측으로는 비만 수술 의사와 상담할 때 엘리가 자극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가위를 들고 가위를 들고 그래 맞아, 본인 배를. 내 살 발라보라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을 받았겠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 내가 같아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고. 근데 그 행동 말고도 체중계를 부셔서 개똥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고 아니면 엄마가 그래서 엄마 손에 개똥이 묻어요. 그게 충격이죠.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엄마가 그동안 냉장고에 붙여놨던 살 빼는 기사들을 다 떼고 바꾸지. 그냥 있는 그대로 가족을 사랑해주는 기사들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을 어. 다 도배를 해놓으면서 그리고 비만 수술했을 때 부작용과 관련된 어. 기사들도 붙이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다 보니 이제 좀 엄마가 와닿지 않았나.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네. 여느 청소년 소설과 다르지 않게 결국 엄마와 화해를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훈훈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소설 속 엘리가 그래도 이제 좀 본인 스스로 행복하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이런 근데 생각이 이걸 들어서. 보면 또 오은영의 화해를 예?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엄마 혹은 아이와 부모 간의 간극을 좁히고 먼저 다가가는 건 역시 부모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맞아. 왜냐하면은 엄마랑 화해하는 페이지를 보면 257페이지고요. 엘리가 엄마가 나한테 원한 건 살 빼는 거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무탈한 것까지 엄마가 바라고 있네? 하면서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어쨌든 아이는 엄마가 다정하게 맞아. 다가가고 사랑을 해바라기. 주면 언제나 눈 좋아해요. 눈 녹듯이 마음이 스며 그러니까. 녹은 거지. 해바라기스. 그리고 268페이지 이 화의 마지막 엄마의 한 줄이 울림이 있다. 네. 엄마가 있을 때는 떠올리기 힘든 기분들이 들었다는 거고 음. 그 기분들이라는 건 긴장이 풀리고 몸이 네.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네. 그리고 엄마의 한마디. 엘리 내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라고 말해주는 이 대목이 맞아요. 그래도 이 소설을 마지막에 독자들과 엘리를 잘 보다듬어주는 저자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로 나오는 게 엘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적 1호 2호가 엘리의 애완견인 기기를 납치를 해요. 이것도 대단해. 맞아. 약간 사실 말도 안 되는 만화 내용이긴 같지만. 한데 만화 같지만 그래서 결국에 엘리가 기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만 그 적 1, 2호가 너 혼자 와. 너 혼자 오면 우리가 강아지 돌려줄게. 라고 그렇지. 해서 이제 혼자 약간 긴장감이 나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혼자 갑니다 진짜. 네. 그래서 혼자 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너 무릎 꿇어. 이렇게 적 1, 2호가 협박을 한단 말이죠. 케이크를 들이밀면서 이걸 먹어.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왜냐면 엘리가 고래라는 별명으로 뭔가를 많이 뚱뚱하게 그렇죠. 먹는 먹는다는 모습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뭔가 더 놀림감을 만들기 그렇지. 위해 정말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죠. 13살인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 먹어 하면서 적일리오가 케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민 순간 엘리가 케이크를 용기를 냅니다. 뒤집고 케이크를 그 적일리의 얼굴에 쳐박아요. 맞아.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걸 당하고 있지 않는다. 나는 너희처럼 한심한 애들 아니다. 고작 나를 괴롭히는데 그 노력을 쓰는 게 한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적일리오가 진짜 너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야 안 됐지만 너 못 이겨. 우리 2대1이야. 넌 한 명이고 우리 두 명이야. 이 우리가 한심아. 이겨, 이 한심아.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갑자기 했는데 이제 갑자기 카탈리나에 딱 나타나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2대2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그랬더니 등장해요. 또 어. 드라마처럼 아니 3대2야 하면서 우리 언니가 나타나서 카탈리나랑 팔짱을 껴요. 그치, 앞에서 화해했던 그 언니. 네. 자, 그 다음은 전세가 역전됐어. 네, 3대2에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카탈리나의 이제 감동이 언니 있습니다. 오빠들인 하비에르와 나탈리아, 이사벨라가 나타나서 6대2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뭔가 영화 드라마였으면 딱 묘사가 될 상상을 텐데 하시면 2대1로 싸우고 있다가 혼자 있었던 엘리의 팔짱을 한 명씩 끼면서 그렇지. 6대2가 된 거예요. 나름 엘리를 응원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부분이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과연 학교로 돌아가서 엘리를 이전과 같이 괴롭힐 맞아. 수 있겠느냐. 맞아, 이제 맞아.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엄마와 화해해가는 과정 그리고 엘리가 학교에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편이 되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과정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네. 그려줬다는 것. 네. 이렇게 이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다시 돌아와야지. 절친인 친구들과 수영을 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여기서 엘리가 절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불가사리처럼
몸을 팔 것이라고 음. 이제 숨거나 웅크리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나여서 자랑스럽고 세상의 한 공간에 당당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눈에 띄고 목소리 내고 사람답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가사리처럼 팔다리를 뻗어본다. 이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넓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네. 프린츠 아너상에 빛나는 네. 이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네, 됩니다. 굉장히 뭉클한 마무리네요. 네. 결국은 소녀 엘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지만 이것이 비단 소녀 엘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현실 사회 많은 누군가에게도 네, 많은 우리에게도 소년들이 있고 우리한테도 속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소설 스타핏이 읽고 나서의 각자의 소감, 느낌들을 한마디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13살 소녀인 엘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우드 박사한테 상담을 받고 다시 본인을 지키는 법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읽는 우리들이나 다른 독자들도 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알고는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괴롭히고 누가 날 싫어하면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처세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비단 뚱뚱한 이 스타피쉬 책의 엘리를 주인공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대입을 해도 귀감이 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우드 박사가 해줬던 여러 가지의 가이드? 방법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하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실천해보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대넘냐스를 올해 함께 읽으면서 시리즈로 책을 읽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끼리 나름 다짐을 했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과 이 소설 스타피쉬가 한데 묶여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스타피쉬의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커다랗고 아름다운 어느 여자아이에 관한 커다랗고 아름다운 책. 여기서 커다랗고 아름다운 책이라는 의미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리고 냠냠이한 팽수기가 나름의 느낌을 전달드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의견이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전달됐으면 좋겠고 네. 세상의 모든 엘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이 난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옳은 방식, 정당한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를 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이야기로 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 스타피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